편입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학점은행제까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최근에 상담했던 친구 중에는 열심히 알아봤는데 죄다 지들만 하는 말로 떠들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인터넷을 찾아봐도 광고만 있는 것 같고 정작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내가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서 답답했다면 정말로 잘 찾아온 거예요. 이제 막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는 편입 준비생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만 보면 궁금증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14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적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 줄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워낙 수능 하나만 보고 달리게 만들어놔서 갑자기 편입을 하려고 알아보면 당황하는 게 당연한데요.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입을 성공하기 위한 기본 공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수능이랑 편입이 다른 점은 수능은 그냥 수능 공부만 신경 쓰면 끝이지만 편입은 편입 공부도 신경 써야 하고 편입 지원을 위한 학점도 채워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능은 이미 시험 볼 자격이 있으니까 시험 볼 준비만 하면 되는 거고 편입은 시험 볼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자격도 맞추면서 시험 공부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편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편입 시험을 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편입 공부 쪽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지원 자격은 딱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만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생각을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드물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편입을 성공하기 위한 기본 공식은 편입 공부는 최대한 많이, 지원 자격은 최대한 적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입 과정처럼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 지원 자격을 맞추려고 하면 2년 동안은 지원 자격을 맞추는 것에 나의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뺏기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편입 공부할 시간은 없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해서 다니는 학교도 아닌데 시간이며 돈이며 다 뺏기면서 끌려다니지 않고 쉽고 빠르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애초에 만학도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원 자격을 맞추는 효율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지원 조건을 맞추면서 편입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편입 공부에 써도 남는 시간만으로 학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에서의 병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편입을 알아보다 보면 학점은행제가 좋다는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학점은행제도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를 꼽는데 순서대로 알려줄게요. 우선 첫 번째는 진입장벽인데 제도가 워낙에 생소하고 마이너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할 방법도 없거든요. 실제로 올해 상담했던 친구 중에는 원래는 작년에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혼자서 학점은행제를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전문대에 들어갔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할 생각이라면 저처럼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담당자를 찾아서 계획에 대해 상담을 하고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편입 공부에만 온전히 신경을 쓰면서 학점은행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학점은행제의 두 번째 단점은 학벌인데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학력은 정말 쉽고 빠르게 딸 수 있지만 학벌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걸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학력은 고졸, 전졸, 대졸 이런 최종 학력을 말하는 거고 학벌은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대학 타이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학점은행제는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벌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편입을 할 때 필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학력이거든요. 이해가 쉽게 예를 들자면 수능을 볼 때 검정고시, 일반고, 외고, 과고 이런 출신 고등학교에 상관없이 깔끔하게 수능 점수로 승부를 내잖아요. 편입도 출신 대학의 학벌에 상관없이 깔끔하게 편입시험으로 승부를 보는 거라 학점은행제의 단점인 학벌은 편입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이유가 효율적으로 학점을 따겠다는 목적이었으니까 학점은행제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공을 선택해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일정 기간 다니다가 학점은행제를 하는 경우라면 보유하고 있는 학점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막 졸업을 했거나 재수를 하다가 편입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학점이 전혀 없을 건데 이런 경우는 학점은행제에서 가장 쉬운 전공인 경영학을 많이 선택하게 돼요. 이 부분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처럼 학점은행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하는 질문인데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편입을 하고 싶은데 학점은행제도 컴퓨터공학으로 하면 되나요? 경영하기 쉽기는 한데 제가 목표로 하는 전공이랑 너무 달라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편입을 할 때 나의 원래 전공과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은 다른 게 기본이에요.
편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진로를 바꾸고 싶어서 다른 학교, 다른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른 학과 학생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편입이라는 제도여서 가장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원 조건은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은근히 많은 질문인데, 동국대 듀이카나 광운대 전산원 같은 대학 부설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랑 온라인 학점은행제 중에서 뭐가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어쩌고 대학 총장 명의가 어쩌고 이런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만 가득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내용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해서 편입을 지원하는 것과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로 해서 편입을 지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지, 둘 중에 뭐가 편입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먼저 온라인으로 편입하는 것, 오프라인으로 편입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지원 조건 면에서 뭐가 더 유리하고 뭐가 더 불리한 게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편입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편입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죠. 이걸 처음에 잘못 알고 1년 오프라인 기관을 다니다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돌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편입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편입을 하려면 대학교를 2년 다니고 다른 학교를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2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년이나 있으니까 대학 다니면서도 편입 공부 병행하기 널널하겠다 생각하는 건데, 현실은 2년은 학교 다니라 편입 공부는 거의 하지 못하고 휴학하거나 자퇴해서 1년 따로 편입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한다면 편입 공부를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하면서도 쉽게 학점을 모을 수가 있는데, 1년이면 2년치 학점을 모아서 일반 편입을 할 수 있고 2년이면 4년치 학점을 취득해서 학사 편입까지도 노릴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대학교 2년 다녀서 지원하는 편입이 일반 편입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는 게 학사 편입이에요.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이란 걸 알게 되면 뭐가 더 유리한지가 궁금할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TO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잘라서 무조건 뭐가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편입학원이나 편입을 경험해봤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실제로 2023년도 주요 대학 편입 경쟁률을 계산한 걸 보면 인문계 일반 편입 경쟁률이 33대 1, 학사 편입 경쟁률이 20대 1이었고 자연계 일반 편입 경쟁률이 15대 1, 학사 편입 경쟁률이 14대 1이었기 때문에 학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경쟁률을 떠나서 학사가 있으면 TO를 보고 학사 편입을 지원할지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지를 골라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들 학사 편입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1년 만에 학사를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편입으로 우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원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김에 공인영어와 편입영어에 대해서도 말해볼게요. 일단 편입영어가 더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쉽고 접근이 용이한 공인영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입영어를 더 추천을 하는데, 편입을 도전하는 경우 보통 인서울권 이상이 목적이고 인서울 이상의 주요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편입영어를 봐요. 원서 접수에 제한이 없는 편입의 특성상 전략적으로 선택지가 많아지는 편입영어를 선택하는 게 성공률을 가르게 되는 거거든요. 만일 내가 하고 싶은 학교가 공인영어를 보는 학교만 있다면 당연히 공인영어를 열심히 준비해도 되겠으나, 단지 공인영어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내 선택지를 줄이겠다는 판단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편입영어와 공인영어를 둘 다 준비하길 원하는데, 이 경우에도 편입영어를 우선해서 준비하고 9월에서 10월 정도의 편입영어 성적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놨다면 토익을 보강하는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건 학교를 다니다가 학점은행제로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고민인데, 온전히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전적대학점을 끌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줄어드니까 부담이 줄고, 부담이 줄어든 만큼 편입 공부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유리해지거든요. 그런데 학점을 끌어다 쓰려면 자퇴를 해야 하니까 돌아갈 곳이 남지 않는 리스크가 생기고, 그렇다고 멀쩡히 있는 학점을 못 쓴다고 하니까 아깝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우선 다니는 학교에 자퇴 후 재입학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입학이 가능하다면 자퇴하고 학점을 끌어다 쓰고 결과에 따라서 재입학을 하면 되는 거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면 휴학하고 학점은행제만 따로 해서 필요한 학점을 채우면 돼요. 그런데 보통 다니던 대학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재입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대학을 다녔던 친구 중에서는 학점을 끌어오고 싶은데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끌어올지 말지 고민을 하거든요. 아무리 편입이 편입시험 점수로 판가름이 난다고 하지만 전적대 성적도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이 정말로 낮다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학점은행제로만 해도 충분히 더 좋은 성적으로 필요한 만큼 학점을 맞추는 게 가능하니까 굳이 살리기 힘든 성적을 끌어와서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대학교 학점을 끌어오는 친구들 중에서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성적을 잘 받은 과목은 가지고 오고 성적을 안 좋게 받은 과목은 안 가지고 와서 골라 담는 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복불복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학교에 따라서는 최종 학력에 대한 성적 증명서만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대학도 있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전적대 성적까지 합산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운이 나쁘면 A 과목만 골라 썼어도 같이 받았던 F 과목까지 합산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전략적으로 성적이 좋은 것만 빼와서 이득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교도 안 다니고 편입 공부만 했는데 과연 학교에 들어가서 1, 2학년을 다닌 친구들과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입을 하게 되면 편입생 OT를 통해서 1, 2학년 과목 중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에 대한 설명도 듣게 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이것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편입생이 더 학점을 열심히 따야 하는 건 맞아요.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하고 학교도 잘 다녀서 졸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학점은행제를 했다는 것이 꼬리표가 되어서 나의 장래를 막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편입을 성공해서 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정말 아무도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한 건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졸업을 한 뒤라면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가 나의 최종 학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학교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고 어느 대학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편입했니? 재수했니? 물어보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불필요한 걱정인 거죠. 그리고 만일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라면 못 다녔을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것이기 때문에 편입을 하기 전 나보다 학력적으로 개선이 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편입 성공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편입이나 재수를 고민으로 여러 가지 문의를 받아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이런 리스크가 걱정이고 저건 저런 리스크가 걱정이어서 본인 목표에서 벗어나더라도 리스크만 줄이려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리스크가 싫으면 이미 고등학교 첫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을 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고 지금부터는 어떤 리스크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를 봐야 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그 목표를 우선으로 그에 맞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해서 정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를 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영상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상담은 1번, 상담 안내는 2번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